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자기가 없으면은 세상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없어도 세상 잘 굴러갑니다. 저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동안 세상이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어서 약간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향판이라는 제도가 있죠.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을 향판이라고 합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바로 대표적인 향판입니다. 29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 이해관계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결국 사표를 냈죠. 알고 보니까 2007년 대주건설이 분양한 광주의 57평형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요. 5개월 뒤에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HH개발에 옛날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팔았다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파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5억이라고 하는, 일당 5억이라고 하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그 배경에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뭔가 있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니 그야말로 돈이 있으면은 죄가 있다. 유전유죄. 돈이 없으면은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무전유죄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세상이 어느새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한,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하고도 불합리한 세상이 되었는지 그야말로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물론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지금 사표를 내긴 했습니다마는 그분에게만 책임 있는 건 아니죠. 잘 알려지지 않긴 했습니다마는 선거 당시 각계에서 탄원서와 호소문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박광태 강주시장,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기관장과 경제계가 선처를 호소했고 1심 검찰 구형부터 2심 선고까지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서 있는 자들에게 일제히 봐달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권력이 있는 이른바 재벌 귀족과 돈 없는 서민들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느새 이런 귀족 사회로 변한 것인지 한탄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오늘 3월 31일 저녁 7시에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정기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9시 그야말로 역사적인 뉴스K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뭐 이상 전화가 왔다고 그러네요. 예. 조합원 가입으로 오늘 대의원 총회 그리고 내일 뉴스K 첫 방송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이거 5만원 1구자만 가입하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길이 남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방송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선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서슴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알고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을 보면요.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화두로 북한에게 여러 사업을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들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죽은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14선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시침이 뚝 떼고 마치 새로운 제안인 양 발표했습니다. 친박 언론들, 친박 보수 언론들 등달아서 마치 대단한 통일 독트린이나 되는 듯 화려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수 언론들 과연 그들이 14선언에 대해 퍼부었던 그 저주와 악담 다 어디로 갔나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복은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드레스덴 선언은 결과적으로 10년 전 14선언의 유용성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드레스덴 선언을 구상할 때 노무현 김정일의 14선언도 참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복은 한겨레신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할 때 그 선언에서 나의 제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선언에서 함께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다면 어땠을까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일정책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나눠 쓰면 더 값진 것이지만 그래도 외국에까지 가서 뭘 발표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게 옳다라는 게 김복은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첫 칼럼으로는 경향신문, 국제칼럼, 해외순방 두 가지 아쉬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은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이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이어 이탈리아, 바티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에 나섰다.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크림반도 합병으로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적극 정상외교에 나서고 독일 방문에서는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통일의 구체적 방향과 과정을 제시했다. 통일 대박이라는 총론에 실천 강론을 제시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시대에 대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경망스럽지만 효과적 홍보 기법이다. 드레스덴의 연설 내용은 근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방향 설정도 적절하다. 한반도 장기 인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모자 지원, 제3국을 동반한 북한 개발 등의 방식 등은 참신하기까지 하다. 네, 차라리 14선언 개성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았을 박근혜 드레스덴 선언, 그 내용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14선언을 뺏겼으니 내용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온당하지만은 형식은 낙자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기고한 해외순방 2가지 아쉬움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숭실대 교수 조홍식 사회학 연구소장의 지적입니다. 드레스덴 제안은 무덤을 파놓고 북한을 향해 천천히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켜줄 테니 오라고 손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의 대명사입니다. 장기간의 양국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 동독 붕괴 및 흡수로 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런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호응하도록 만들려면 막대한 당근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 통일의 역사적 교훈은 너무나 단순해서 굳이 현장에 가서 배울 것도 없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장기적인 교류와 협력 정책으로 국민 사이의 접촉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동독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서독이 한국에 줄 수 있는 통일 교훈은 오히려 거꾸로 흡수통일을 지향하되 절대 이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흡수통일을 하려면요, 흡수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사자가 흡수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남한의 여론이 아니라 북한을 꼬시려고 했다면은, 해독시키려고 했다면은 오히려 중국 속에서 특수성을 유지하는 홍콩에 가서 했다는 것이 바로 조홍식 숭실대 교수의 지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독일 가서, 드레스덴 가서 이런 선언을 하면은, 야, 개방이고 지원이고 간에 결국은 서독이 수많은 지원과 교류 속에서 결국은 동독을 붕괴시켰듯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식으로, 홍콩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돌려줬지만은 홍콩은 독자성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과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다 외국으로 캐나다로 도망갔던 그런 중국 사람들 후회할 만큼 홍콩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홍식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속에서도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홍콩에 가서 홍콩 선언을 하는 것이 더 맞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이미지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냉랭한 만남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화사한 미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아베의 반갑스문이다라는 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미동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무시로 일관했다. 특히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두 나라 정상에 대한 대조적 태도는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일 3중 정상회담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중단되고 진정한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로 뭉친 탄탄한 삼국동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네, 조홍식 교수가 지적하는 첫 번째 아쉬움은 바로 드레스덴이 아니라 홍콩에 가서 그 선언을 했어야 마땅했다. 그래야 북한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설사 흡수통일이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명문적으로는 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아쉬움이라면, 일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두 번째 아쉬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베 그 주둥아리, 그야말로 가서 쓰레기라도 한 대 올리면은 우리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절대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 회담했을 때마다 미국 대통령은 소련 가가지고 그냥 싸늘한 미소로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일본과 아시아의 과거사 분쟁을 중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공산 독재 대 국수주의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민주한국이 역사진실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들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서방의 외교적 중립을 국수주의 일본에 대한 비난과 압력 또는 적어도 거부감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도 결정적입니다. 정부가 나서면 프로파간다라는 의심을 받지만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과 국제적 연대는 세계 민주세력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통해 반인륜적 과거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일은 인류사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료 자극과 증거의 추적, 통계적 논의 등은 모두 중요하지만 사실 가녀린 손해상이 주는 강렬한 감동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조홍식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에 대해서 싸대기를 올리는 자세, 그것은 국내 여론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이나 아베에게 반갑습니다라고 호감을 표시하는 아베에 대해서 냉랭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 국내 여론에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당면한 6월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친 그런 외교 행동의 일탈적인 행동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경향신문의 국제칼럼 해외순방 2가지 아쉬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경기 남양주시 오남리의 깜땅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중앙구 상대원 3동의 명랑청년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곧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헤레라님, 그다음에 광수땡님, 사자문희님, 예,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이 시작을 축하하면서 내구자 정자했다는 진보도 철구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휴가 중이라서 퀴즈를 풀고 정자하는 날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는 오케이마리님 감사드립니다. 예, 퀴즈에 나오면은 정자하셔야죠. 예. 자, 기초공천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정치란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절대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서술로 기초공천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에 달렸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 서술 중에서 그나마 저희 생각과 가장 일치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기초선거 공천 문제다. 김한길 공동대표를 빼고 안 대표가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를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을 지키라고 압박함으로써 선거 프레임을 거짓 대 진실로 몰고 가려는 의도도 보인다. 당내에서 무공천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과 분란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돌리려는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이 서로 통합하기로 합의를 했을 때 그 연결고리가 기초공천, 무공천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선 전의 약속 이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아무리 약속 이행도 좋지만은 새누리당은 기초 선거 공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 우리도 아쉽지만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공천을 하자라는 그 당내 이론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가려면은 나름대로 다 절차가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껏 비난만 하고 무작정 기초공천, 무공천을 그야말로 고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기초공천, 무공천을 촉구한 뒤에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수를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박근혜에 대한 영수회담 제안은 그나마 정치력이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회담 제의가 선거 전략 차원의 복선을 깔고 있어서 청와대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에게 정치적 공세 자리를 깔아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있을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무공천을 국민 앞에 굳게 약속해 놓고도 당선 이후 공천선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없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죠. 더욱이 신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번복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신뢰의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영수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의 정략적인 복선 때문에 정 내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에 정권을 줘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도 됩니다. 내일 시작하는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일보가 지난 3월 29일자 사설에서 밝혔듯이 기초선거의 경우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다 장단점은 있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기초의회는 무공천으로 하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하는 절충안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얘기되네요.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에서 좀 벗어나서 무공천으로 하고 좀 책임성이 강한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하는 그런 절충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 룰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선거에 임해서야 정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여러모로 정치력이 있는 한 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실체도 없는 친노 세력입니다. 그 친노 세력을 견제하려면 안철수를 키워주는 수밖에 없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영수회담 하자고 할 때도 그야말로 무시로 일관하다가 안철수가 제안하는데 딱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일상이 샥 올라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서워하는 친노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한 수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정치적인 서로 주고받음, 정치 판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경기 수원시 8달구 인계동의 이보선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아직 기재하지 않으신 KEUNHEYA
어떻게 읽어야 되나? KY 큰 혜야님. 예.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이보선님과 KY 큰 혜야님. 예. 출자금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노랜동 신사님이 저희 홀 인테리어 작업하시는 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노랜동 신사님께 국민TV 광고하시죠?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랜동 신사님이 국민TV 조합원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렇지만 시간 날 때마다 국민TV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입시키도록 설득해 본답니다. 노랜동 신사님은 벨뷰 티아라라는 소규모 결혼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국민TV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희 국민TV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제 TV 뉴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들을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마르고 닳도록 조합원 가입해달라 하는 것은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들은 뭐 가입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비공식 집계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10%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공식 집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아직도 듣기만 하고 가입하지 않으신 90%에게 계속 호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듣기 싫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시판에 이 와인그라스님이 오늘 또 한 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총 5명을 가입시켰다고 보고서를 올려주셨습니다. 와인그라스님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2명 더 가입시킨다고 하네요. 근데 이미 국민 라디오를 듣는 지인은 이 가운데서 총 7명인데 2명이 이미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와인글라스님처럼 노래하는 조합원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헤레라님 아직 출자금 납입이 안 됐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이미 납입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내부 경선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웃깁니다. 웃겨. 저는 사실 김항식이가 나오든 정몽준이 나오든 크게 임팩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엄청난 대결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짐작하실 겁니다. 야당 일이라면 외면하든가 보도하지 않든가 보도하더라도 나쁜 것만 보도하든가 그 반대로 여당 일이라면은 좋은 것만 보도하든가 나쁜 거는 외면하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수 언론, 친박 언론, 친여 언론들의 실상 아닙니까? 특히 종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경향신문은 집권당답지 않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양태라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은 정말 꼴불견인 그런 양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황식 전 총리가 당내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경선 일정을 중단한 지 사흘 만인 어제 경선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몽준 의원, 김 전 총리, 이해운 의원 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본격 경선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경선 과정이 혼탁했다는 기억이 금방 지워지지는 않는다. 세 후보가 감정적 대립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언제 어떤 계기로 경선이 다시 아름답지 못한 폭로전, 비방전으로 흐를지도 알 수 없다. 세 후보나 당이 교훈으로 삼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경선은요,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정몽준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도 사실 좀 코미디고요. 그리고 이른바 친박이 민다는 김황식 전 총리가 이명박 정권 때 총리를 했던 김황식이 4대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 김황식이를 친박이 민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서로 벌이고 있는 양태도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김황식의 후보 등록을 전후해서 터켓설이 불거질 때부터 이미 조짐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입니다.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은 김황식이가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불만을 표출했고
김항식이는 친박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당 형태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서로 쌈박질했습니다. 하지만 김항식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설 유포를 의식한 듯 박근혜로부터 직접 격려를 받았다고 얘기는 못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그야말로 청와대 최고 실수로 꼽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공개했겠습니까? 박근혜로부터 직접 전화받았다고 하면 욕먹을 테니까 박근혜 신복 중에 신복인 김기춘으로부터 이런 축하 인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친박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박근혜의 의중은 나한테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의연과 이의연 간에 서울시장 지역구 물리받기 거래서를 제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3명으로 확정한 뒤에는 경선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김항식 전 총리가 일정을 중단한 채 강력 반발하고 돈선거 의혹을 거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먼저 김항식 전 총리 측은 정몽준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비 100억 원을 집중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이 호의적인 보도를 하는 이유가 현대중공업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언론들 광고에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몽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김항식의 지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정몽준 의원 측에서는 거꾸로 김항식이야말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억 원의 사무실과 고급 인테리어, SNS 콘텐츠 등을 어떤 작업으로 준비했는지 출처를 밝혔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수상합니다. 공직선거가 이전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내 선거는 돈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돈 선거 폭로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는 경선 재개와 상관없이 양측 캠프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본선에서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냥 덮기보단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게 더 낫다. 경선 재개는 다행한 일이지만 집권당답지 않게 혼탁했다는 점은 반성할 일이다. 건강한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새 후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당은 엄중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 제발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꼴보기 싫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택시님, 그리고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착한 악마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돌봄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선거 공약인데요.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 졸속 운영 돌봄교실에 나몰라라 교육당국이라는 사설을 썼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졸속 행정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교육복지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전락시키고 있다. 예산과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확대했으니 초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직시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기는커녕 애써 덮어두고 상황을 호도하는 데만 급급해 오히려 불신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건 미비를 핑계로 할 수 있는 일조차 외면하는 행정태업 수준이다. 네, 할 수 있는 일조차 외면하는 이른바 행정태업 수준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국일보가 3월 29일자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학기부터 확대된 돌봄교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사는 적고 돌봄 신청자는 넘쳐서 교실당 20명에서 25명인 정원이 훌쩍 초과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교실이 없어서 수업 후에 일반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이른바 겸용교실에서는 시설 미비는 물론이고 정규교사와 강사 간의 갈등도 빈번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면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교장이 요령있게 대처하지 못한 적잖은 학교에서는 강사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돌봄 강사 정원을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북을 포함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강사교육 고용지침을 학교에 돌려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벤치고용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경북을 포함한 경북이 어딥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청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보상 없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신과 혼란이 증폭되면서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돌봄 강사들이 국회에 모여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를 성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 공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 지원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학부모든 강사든 여건 미비 상황 이해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학교가 성의만 했다면 얼마든지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돌봄교실 정원만 해도 원칙 없이 학생 수를 늘리는 대신에 당분간 추첨을 통해서 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